제가 먼저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출산 후 사흘째 되는 날, 제왕절개 수술 자국이 아직 실밥도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방 안에 누워있는 며느리에게 남편 밥은 챙겼냐고 묻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10시간이 넘도록 폭언이 이어졌고, 나중에는 제 친정어머니에게 직접 욕설 문자를 보냈습니다. 출산한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에게, 손자를 낳아준 아이의 외할머니에게. 이것은 제가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처음과 완전히 다릅니다. 제 이름은 이수연입니다. 현재 36이고 남편 박준호와 결혼한 지 만 4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3살배기 딸아이가 있습니다. 아이 이름은 아린이고 웃을 때 남편을 닮고 잠들 때 저를 닮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말하면 다시 그 방 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출산 사흘째 되던 그날, 제가 갇혀있던 시댁 2층 방. 사방이 막혀 있고 몸은 아프고 아이는 품에 있고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던 그 당으로.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지금 어딘가에서 입술을 깨물고 참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그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31살 여름이었습니다. 공통 지인의 소개였고 첫 만남은 강남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남편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나와 있었고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잔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메리카노를 마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소개해준 사람한테 미리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 대답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는 것과 말이 적은 것은 다릅니다. 남편은 말이 적었고 대신 한마디를 할 때 무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끊지 않았고 제 이야기가 끝난 후에 한 박자 쉬고 나서 답했습니다. 그 리듬이 편안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말이 빠른 사람과 있으면 쉽게 지쳤는데 남편 옆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남이 이어지면서 저는 남편이 좋아졌고 남편도 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같은 고백도 없었고 갑작스러운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처음 뵌 것은 사귄 지 6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단독주택, 마당에는 텃밭이 있었고 현관 앞에는 국화 화분 2개. 시어머니는 앞치마 차림으로 나오셨고 저는 두 손으로 과일 선물 세트를 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왔어요. 한마디를 하시고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그게 어머니의 환영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는 결혼 초의 시어머니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왜 못하냐고 하셨고 청소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를 도울 때 제 손놀림이 느리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어느 집에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는 경우가 어디 있겠냐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방식으로 청소를 배웠고 시어머니의 된장찌개 레시피를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명절 전날에는 일찍 가서 음식 준비를 도왔고
시어머니가 쉬시라고 할 때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아들 낳으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고 건강하게만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시어머니로부터 큰 요구가 없었고 오히려 결혼 초보다 관계가 나아졌다고 느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우리 사이에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를 저는 아이가 태어나고 사흘째 되던 날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출산은 예정일보다 열흘 앞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2시에 진통이 왔고 남편이 차를 몰아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분만실에서 보낸 시간은 16시간이었습니다. 자연분만을 원했지만 아이의 위치 때문에 결국 제왕절개로 전환되었고 수술은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마취가 풀리는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그 사이 아이는 남편이 안고 있었습니다. 마취가 채 풀리기 전에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뜨겁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안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가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남편이 우리 둘을 동시에 들여다보면서 뭔가를 말했는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소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원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남편과 함께 여러 곳을 알아보고 예약금까지 넣어둔 곳이었습니다. 위치도 괜찮았고 시설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2주 동안 거기서 몸을 추스르고 아이와 함께 집으로 오는 것이 저희가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퇴원을 이틀 앞두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조리원은 무슨? 우리 집에서 내가 봐줄게. 돈 아깝게.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예약이 되어 있고 수연이도 조리원에서 쉬길 원한다고. 시어머니는 짧게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허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 시어머니가 직접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조리원 취소해. 비용은 내가 낼게. 내 손자를 남한테 맡기면 어떡해. 그 말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문장 형태는 제안이었지만 그 말투 안에 들어있는 것은 통보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술 부위가 아직 당겼고 아이를 안고 있었으며 이제 막 병원 침대에서 일어선 상태였습니다. 그 앞에서 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리원 대신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에 제가 한마디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지 못했고 그 침묵이 이후 10시간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시댁 2층, 방 한 칸이 저와 아이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불이 준비되어 있었고 창문 옆에는 작은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잠깐 마음이 놓였습니다. 준비를 해두셨다는 것이 우리를 맞이할 마음이 있다는 것으로 읽혔습니다.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역국을 끓여오셨고 아이를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을 세어보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 누워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그래도 여기가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 오후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노크가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 밥은 먹었어? 저는 잠이 덜 깬 상태였습니다. 밤새 2시간 간격으로 아이에게 젖을 물려야 했고 수술 부위는 조금만 움직여도 당겼습니다. 남편 밥은 시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같은 집에 계시고 아래층에 부엌이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일어나기가 좀 힘들어서요. 준호 씨한테 부탁을 하면 말을 끝맺기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애를 낳았으면 남편 밥은 챙겨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너희 아버지 아플 때도 밥 챙겼어. 애 낳고 드러누워 있으면 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말로 끝이 났다면 저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시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한마디씩 하고 나가셨습니다. 잠깐 조용해지다 싶으면 다시 열렸습니다. 그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밥 이야기가 끝나자 살림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초에 제가 얼마나 시댁 방문을 안 했는지, 명절 때 왜 친정을 먼저 갔는지, 제가 들어오고 나서 아들이 왜 변했는지, 시어머니 눈에 아들은 결혼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고, 그 원인은 저였습니다. 내가 우리 준호를 이상하게 만들었어. 예전에는 주말마다 왔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다고? 그게 정상이야? 저는 그 말에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주말마다 양가를 번갈아 방문했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남편도 그 방식을 원했다고. 하지만 말을 꺼내는 순간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시어머니에게는 인정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가 우리 집에 너무 자주 온다는 이야기, 제 아버지가 명절 때 사위에게 예의가 없었다는 이야기, 우리 집안이 어떤 가풍을 가진 곳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는 그 속에서 젖을 먹었고 잠들었다 깼습니다. 저는 아이가 이 소리들을 듣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첫 며칠을 이런 목소리 속에서 보내고 있다는 것이 저는 아이를 더 단단히 안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나중에 남편의 귀가 시간으로 역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방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오후 2시 즈음이었고 남편이 퇴근해서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린 것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중간에 잠깐씩 조용한 시간이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말을 거신 횟수는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10번이 넘었습니다. 그 각각의 시간을 합산하면 그날 저는 10시간 가까이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야기에서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것은 마지막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또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때쯤 저는 이미 많이 지쳐 있었고 아이도 칭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친정 어머니는 딸을 뭘 그렇게 가르쳤어. 남편 밥도 못 챙기는 딸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부끄럽지도 않아? 그 말이 나온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들어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말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를 겨냥한 말 앞에서는 입술을 깨물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 어머니가 딸을 잘못 가르쳤다는 말, 제 어머니가 부끄럽지도 않냐는 말, 아이가 그 눈물을 보았는지 그 작은 눈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밤 11시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듣고 말할 것들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시어머니가 하신 말들, 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까지 차근차근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인다. 아기는? 아기는 자. 나 오늘 어머니한테 좀 힘들었어. 오늘 하루 종일. 어머니가 원래 그래.
좀 참아. 남편은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저를 보지 않고 등을 보인 채로 그리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참아. 그 두 글자. 제가 오늘 하루 동안 들은 것들, 수술 자국이 아물지도 않은 몸으로 방 한 칸에서 버텨낸 10시간이 그 두 글자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러신 분이라는 말. 그러니까 앞으로도 참아야 한다는 말. 저는 그날 밤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가 모르도록 천장을 보며 눈물이 귀로 흘러내리도록.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른 시간부터 부엌에 계셨고 저는 새벽 수유를 마치고 겨우 눈을 붙인 상태였습니다. 9시가 넘어서 아이가 다시 울었고 몸을 일으키는데 복부에서 통증이 왔습니다. 제왕절개 부위가 움직임에 반응하는 것은 수술 후 일주일까지는 당연한 일이라고 의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천천히 몸을 세웠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남편 출근밥 챙겼어? 남편은 7시에 출근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아이 수유하느라 그 시간에는 일어나기가. 그게 핑계야, 핑계. 나는 셋 낳고도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 도시락 쌌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나약해. 수술이 뭐 별거야. 다들 하는 거지.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끊어지는 것을, 참는 것도 모른 척하는 것도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수술한 지 사흘 됐어요. 실밥도 아직 안 뽑혔고요. 시어머니는 잠깐 멈추셨습니다. 수술이 뭐 별거야. 나도 다 해봤어. 너만 힘들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그 한 글자를 말하는 순간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들어주셨습니다. 한참 후에 많이 힘드니? 하고 물으셨고 저는 응이라고만 했습니다. 엄마가 갈게. 어머니는 그 길로 오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끊고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어머니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수신이는 어머니였고 발신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나중에 그 내용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욕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딸을 어떻게 키웠기에 남의 집에 와서 이 꼴이냐는 것, 며느리가 아들을 굶기고 있다는 것, 가리고 제 어머니를 향한 직접적인 욕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문자를 받고 한동안 전화를 하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친정 어머니가 시댁에 도착하셨을 때 저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안았고 저는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사흘치를 한꺼번에. 아이는 그 옆에서 자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그날 하루 중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1층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수연이가 수술을 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지금 많이 힘든 상태이니 좀 쉬게 해달라고. 남편 밥을 챙기지 못한 것도 살림이 미흡한 것도 다 회복이 된 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시어머니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먼저 버릇없이 굴었고 자신이 한 말은 다 맞는 말이며
문자는 그냥 답답해서 보낸 것뿐이라고. 그 문자에 욕설이 담겨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셔서 제 방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제 방에서 주무셨습니다. 아이가 울 때마다 함께 일어나셨고 기저귀를 갈 때는 어머니가 먼저 나서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잠들었습니다. 짧은 잠이었지만 사흘 만에 처음으로 눈이 감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과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남편을 부르셨습니다. 거실에 셋이 앉았고 어머니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이가 사흘 동안 겪은 일, 시어머니가 한 말들, 그리고 문자. 어머니는 직접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은 그 문자를 받아들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또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라고 할까봐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방 안에 있었고 아래층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고 남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얼마나 이야기가 이어졌는지 모릅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다가 잠들 뻔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방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맞은편에 서 계셨습니다. 미안하다. 딱 4글자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고 목소리는 낮았으며 그 말이 진심인지 의례적인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어떤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쏟아졌던 그 많은 말들이 4글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내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방을 나가신 후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저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써버렸고 지금은 그냥 아이를 안고 쉬고 싶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조리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취소된 예약을 다시 알아보셨고 마침 다른 곳에 자리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 일을 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번에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나설 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리원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섰을 때 저는 침대에 아이를 눕히고 잠깐 창밖을 보았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방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남편 밥을 챙겼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눈물이 나도록 좋았습니다. 조리원에서의 2주는 짧지만 온전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음식이 나왔고 간호사들이 아이를 봐주었으며 저는 처음으로 연속으로 3시간 이상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틀에 한 번씩 오셨고 남편도 퇴근 후에 들렀습니다. 우리는 그 좁은 방에서 아이를 가운데 두고 나란히 앉아 오랜만에 조용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내가 참으라고 해서 미안해. 남편이 그 말을 꺼낸 것은 조리원에 온 지 사흘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충분한지 아닌지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이 그 말을 했다는 것으로 저는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모른 척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앞으로는 그러지 마. 그 말 들을 때 제일 힘들었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현관문을 닫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집이었습니다. 작은 거실, 익숙한 냄새, 내가 고른 커튼. 아이를 소파에 눕혀두고 저는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누구도 따라오지 않았고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 공간이라는 것이.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그 후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만났고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린이가 처음으로 걸었을 때 영상을 보내드렸고 시어머니는 잘 컸다고 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사흘 동안 제 방 안으로 들어왔던 그 목소리는 우리 사이에 투명하지만 단단한 벽 하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 벽을 허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냉정한 것인지 아니면 현명한 것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압니다. 저는 그 사흘 이후로 한 번도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듯이 굴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었지만 더 이상 그 이상을 얹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그 시간으로부터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아린이가 돌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어머니와 단둘이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말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사흘에 대해 다시 꺼내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때 왜 그랬는지,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아들이 멀어졌다는 느낌이 들었고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서운했다는 것. 그 서운함이 출산 직후에 폭발했다는 것. 남편은 어머니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는 수연이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있고 수연이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수연이한테 그렇게 하시면 저는 수연이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수연이는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어머니는 그 상황에서 더 강한 쪽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울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남편이 처음으로 제 편에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늦었지만 도착하지 않은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이후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변화가 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다정한 시어머니가 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린이를 보러 오실 때 예전처럼 살림이나 남편 식사 이야기를 꺼내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린이를 안고 계시다가 제 쪽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씨, 아이 잘 키우고 있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과인지 인정인지 화해의 시작인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저는 오래 품고 있던 무언가를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지배하는 시간은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욕설 문자를 보냈던 일은 결국 시어머니가 직접 사과하셨습니다. 아린이 첫 생일 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고 어머니도 함께 계셨습니다. 아이의 생일 케이크 앞에서 두 분이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문자는 제가 잘못했어요. 화가 나서 보냈는데 그건 제가 틀렸어요. 어머니는 잠깐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수연이 잘 부탁해요. 그 두 마디가 오고 간 후 아린이가 케이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달랐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방 안의 공기가 가벼웠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시어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복잡하고 시어머니에게도 그분이 살아온 시간이 있었으며 그 시간 속에서 형성된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겪은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 그 자체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갓 수술을 마친 며느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때 그것은 기준이 아니라 폭력이 됩니다. 출산은 축제가 아닙니다. 산모에게는 여성의 몸은 그 과정에서 극한의 일을 해냅니다. 수면은 쪼개지고 몸은 낯설게 변해 있으며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를 상태가 됩니다. 그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닙니다. 따뜻한 음식 한 그릇과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최소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려입니다. 남편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날 참으라고 했고 나는 그 말을 아직 기억합니다. 잊겠다고 노력했지만 잊히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또한 기억합니다. 당신이 문자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던 그 얼굴을, 장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던 것을, 그리고 조리원에서 미안하다고 했던 것이 늦었지만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의 가족과 자신 사이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도 알 수 없고 결혼 후에도 부딪혀 봐야 합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내 편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안 되었다는 것만으로 당신이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배우자가 가장 힘든 순간에 원래 그러셔라는 말은 무기가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방 한 칸에서 혼자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밥을 못 차린 것이 잘못이 아니고 몸이 아픈 것이 잘못이 아니며 아이에게만 집중하고 싶은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도 살아있고 아이를 살려냈고 이 시간을 버텨내고 있다면 그것으로 당신은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 옆에 배우자가 있다면 말해주세요. 참으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 말이 힘들다면 이 이야기를 보여주어도 됩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제 방이 세상에서 가장 좁은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다음엔 무슨 말이 나올까 긴장했고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 무게보다 말들의 무게가 더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왔고 남편이 늦게나마 제 편에 섰으며 저는 그 방을 나왔습니다. 당신도 나올 것입니다. 아린이는 이제 3살입니다. 뛰어다니고 말을 합니다. 좋아하는 색은 노란색이고 좋아하는 음식은 계란말이입니다. 잠들 때는 항상 제 손을 잡으려 합니다. 그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감쌀 때마다 저는 그 사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아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내가 그 편에 서 있겠다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이의 가장 안전한 곳이 되겠다고. 사흘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흘이 저를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는 사람으로, 더 이상 침묵을 참음으로, 오해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고 제 어머니와 제 아이를 향한 어떤 말 앞에서도 입술을 깨물지 않는 사람으로. 그것이 그 사흘이 저에게 남긴 것입니다. 아프게 배웠지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괜찮습니다. 당신도 괜찮을 것입니다. 반드시